저는 지금 현재 미국 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각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변호사 시험에 볼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의 내용,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1년에 2번 봅니다. 미국은 저희하고 편제가 달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8월 달에 수업이 시작하고 보통 5월 말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5월하고 6월, 그 다음에 7월 초까지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요. 7월 달에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주관식, 뭐 실무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객관식 문제집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식 문제로 오전에 100문제 보고요. 오후에 100문제를 봐요. 우리는 헌법, 그럼 헌법만 쫙 봤잖아요. 민법, 그럼 민법만 쫙 봤고, 형법, 그럼 형법만 시험을 쫙 봤어요. 근데 100문제가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뭐 형법에 관련된 거, 어떤 거는 헌법에 관련된 거, 어떤 거는 뭐 계약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쭉 혼재되어 있어서 100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거의 혼용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비즈니스, 상거래에 관련된 임대차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어떤 가게를 오픈하겠다라고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랜드로드, 임대주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의 관계. 그건 이제 리얼 프로퍼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부동산법. 그럼 부동산법에 관련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을 맺으면 컨트랙을 맺는데 그 컨트랙은 결국은 누구하고 맺으며 또 그 미국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그다음에 리스를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에다가 적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함께 혼용돼서 쭉 나와요. 부동산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계약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즉 변호사의 법조 윤리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요. 사례 안에 이슈가 얼만큼 있는지 이슈 피킹을 하는 거고 그 이슈 피킹에 해당되는 법규, 그 룰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룰이 어떻게 이 팩트에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에세이 문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라고 하는 거는 MPT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파일을 주고요. 라이브러리를 줘요. 파일은 뭐냐면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클라이언트끼리 대화를 한 내용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편지, 계약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냐면 법규가 나와요. 법규. 그 다음에 케이스, 사건. 미국은 이제 주로 영미법주의이기 때문에 사건,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이 판례가 이 사실에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다 소장을 제기하는 법원의 소장은 컴플레인트라고 하거든요. 컴플레인트를 작성해라 뭐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어소시에이트 어터니 즉 지금 막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로펌에 취업한 그런 소위 말하는 새끼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쭉 맡아서 어떻게 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고할 때 메모랜덤을 작성해라 뭐 이런 식의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를 보는 날, 보통 에세이 데이라고 하는데 에세이 데이는 에세이도 보고 MPT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객관식을 보는 날은 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100문제, 오후 100문제 해서 200문제 시험을 3시간씩 봐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객관식, 주관식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 3시간, 3시간씩 시험을 봐요.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캘리포니아 주하고 뉴욕 주하고 조금씩 달라요. 앞으로의 미국 시장이 한국 변호사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서부 지역 있잖아요.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동부 지역, 뉴욕을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 뭐 필라델피아 그쪽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한국 사람만 몇 명 사느냐? 예. 서부 지역에 100만 이상이 살고요. 동부 지역에 100만 이상이 살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사실은 미국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 변호사님들이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까지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국법과 동시에 미국 법도 프랙티스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산상속이에요. 유산상속. 유산은 보통 한국의 유산, 한국에서 이제 유언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는 친족상속법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국적에 따라서 기준이 돼요.
이 100만 중에 대부분의 부모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거나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린카드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적용되는 법규는 한국의 법규가 적용돼요. 근데 미국은요.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법정 상속분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100%가 가요. 근데 한국은 뭐가 있죠? 예? 한국 뭐 있어요? 유류분 있죠? 유류분. 영주권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영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유언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뭐 버지니아나 뭐 다른 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산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유류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유류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법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부분 사람들의 한국 문제까지 프랙티스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기소중지라는 게 있어요. 기소중지. 기소중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속적인 형사소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소중지되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권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도 형사 부분에 있어서 또 한국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로 만들 수가 있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미국법하고 한국법을 동시에 담당하는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이시면서도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법률 수요의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도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앞으로 이제 한국 프랙티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달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20만이 있대요, 20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든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님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저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자기 직원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에 공장을 졌단 말이에요. 기아자동차는 조지아에 졌고, 알라바마에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있죠. 그럼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까지 하이웨이 85번을 타고 가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럼 그 2시간을 거리에 두고 100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100개의 한국 기업. 결국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장들 그런 기업들이 100개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그런 그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 가 있는 주재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이나 로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제 관련한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저작권법을 한국에서 위반했어요. 그러면 미국 저작권에 등록이 돼 있는 저작권물은 베른 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미국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그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고 그럼 미국 사람들하고의 이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법규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법학의 지식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그러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느냐? 미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한국 변호사는요. 자동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계 변호사들한테 문호를 다 열어줘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다가 원서를 내고 그리고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많이 안 했어요.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캘리포니아주 시험이. 왜 어렵냐? 3일을 봐요. 3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본다고.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보는데 캘리포니아는 3일 봤어요.
근데 이게 2017년 7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봐요. 캘리포니아도. 에세이 보는 게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거기 한국 분들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로 많이 이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 미국에서 50개 주가 각각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는데 외국인들한테 문호를 열어주는 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그냥 캘리포니아 가서 시험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이고, 뉴욕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뉴욕은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LLM을 들으면 한국에서 법학 교육을 받은 것과 미국에서 법학 교육을 받은 거를 합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JD를 안 나와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JD를 안 나온 경우를 전제로 두고 하는 거예요. LLM이라고 하면은 Master of Law라고 해서 그냥 법학 석사 과정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법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LLM을 1년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LLM을 는 이유는 뉴욕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왜 뉴욕주 많이 볼까요?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의 기본 법률은 뉴욕을 관할로 해요. 그래서 뉴욕주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쭉 보면 마지막에 이제 보통 컴플라이언 어디 주리스딕션을 따를 것이냐 하면은 뭐 스테이트 오브 뉴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 시험을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국제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죠. 뭐 실질적으로 증권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이 굉장히 많죠.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제도. 최근에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을 많이 보시는 한국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워싱턴 DC하고 뉴욕하고 그전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 달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UB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워싱턴 DC하고 뉴욕하고는 똑같은 시험을 볼 거예요. 합격 포인트도 똑같아요. 266점. LLM은 24학점이면 졸업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26학점을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26학점을 듣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워싱턴 DC 바를 보기 위해서 26학점을 듣는다고 했어요. 워싱턴 DC는 크기가 어떠냐 하면 서울의 사대문 안 정도 돼요. 많이 크지 않아요. 워싱턴 DC는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워싱턴 DC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근교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워싱턴 DC는 사실은 크게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미국에서 JD를 졸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MBA MBA가 오전에 100개, 오후에 100개 본다고 했잖아요. 200개잖아요. 근데 133점을 맞으면 JD를 받고 133점을 맞으면 워싱턴 DC 바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웨이버를 해줘요. 그러면 JD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JD 없는 사람은 5년 이상 프랙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 그냥 또 워싱턴 DC 바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냥 또 줘요. 워싱턴 DC 바를.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프랙티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싱턴 DC 바를 따지를 않아요.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코멘드 안 해드려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뉴욕 메이저를 보게 되면 뭐 뉴욕에서 프랙티스를 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프랙티스 하게 되면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워싱턴 DC는 아까 이제 뉴욕은 이제 금융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사실은 통상에 관해서 모든 게 다 워싱턴 DC에서 결정돼요.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관련된 무슨 소송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정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하고요. 워싱턴 DC에 가면 K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나 인터내셔널 트랜잭션을 하는 변호사들을 K 스트리트 어토니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K 스트리트 어토니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뭐 코트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뭐 금감원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 전 세계의 대사관이 워싱턴 DC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터내셔널한 트랜잭션과 관련된 소송, 그 다음에 규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워싱턴에서 해요. 그리고 워싱턴 DC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연방정부 건물들은 대부분 워싱턴 DC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면 미국 특허청이 있어요. USPTO. 미국 특허청이 있는데 미국 특허청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유일한 국가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기관이 미국 특허청이에요. 왜냐하면 특허는 출원할 때마다 클레임 한 출원항마다 돈을 얼마씩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허가 어떻게 돼요? 종국적으로는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그 특허가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돼요. 물론 미국에서 보호받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특허 출원 관련한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워싱턴 DC에는. 특허 나왔으니까 특허 관련해서 얘기 조금 할까요? 혹시 이공계 전공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공계 전공? 특허는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허에 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을 특허 에이전트라고 해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공계,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학위가 있으면, 학사 학위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지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경우 취업 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지역에서만 특허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 변호사는 뭐냐면요. 변호사인데 특허 에이전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리사하고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패턴 어터니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그냥 바깥에 나가서 변호사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허 에이전트 자격이 있으면 특허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허 변호사와 특허 에이전트는 크게 다르죠.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패턴 어터니다라고 하면 출원을 할 수도 있고요. 특허와 관련해서 분쟁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리리게이션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틀먼트 에이전트 패러리걸. 이거 세틀먼트 에이전트는 사실은 변호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근데 변호사들이 세틀먼트 에이전트를 해요. 이게 뭐니? 왜 그러냐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를 주로 다 공인중개사분들이 담당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래의 성사만 딱 담당해요. 집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법 거래가 흥정이 되면 거기서 딱 끝나요. 그 다음번에 누가 하냐 하면 변호사들이 인볼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쫙 조사를 하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 조사를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하는 부분을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변호사면서 해도 되고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세틀먼트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주로 보험 관련한 자격증을 받아요. 그건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요. 미국의 소유권은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소유권은. 자동차 소유권도 타이틀이라고 다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등록해주는 사람들을 세틀먼트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 타이틀을 다루는 보험을 팔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겨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틀먼트를 담당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다.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뭣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법적 자문을 할 수 있죠. 변호사만이 그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 자문을 하거든요. 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미국은 딱 컨설팅 업무, 리걸 컨설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미국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 그럼 어떻게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것이냐? 미국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몇 점 넘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경우 UBE 266점 넘으면 패스예요. 뉴욕 시험 같은 경우는 한 67점, 평균 한 68점 정도 되면은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패스하죠. 2017년 7월 시험에 제가 이제 한번 세봤어요. 한국 분들 몇 명이나 패스를 했나? 그랬더니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150명. 한 해에 그 7월달 시험에 응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 4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450명 정도 하는데 150명씩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150명 패스했고 2월에 또 본다 그랬죠. 2월에도 한 50명 정도 패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본 사람들이 패스가 안 된 사람들이 2월에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월에 시험 보는 수는 많이 적어요. 그냥 한국 사람만 많아지냐?
중국 사람들도 엄청 와서 봐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인원수 제한이 없고 특정한 기준 이상이면 합격.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200,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점수 이상만 되면은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200점이라고 했잖아요. 200점. 그 객관식이 100개 100개에서 만점이 200점인데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커브를 돌린다는 거예요. 커브. 그래서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20개를 못 맞추고 110개를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120점이 넘게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또 점수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MB 7과목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객관식을 그렇게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주관식 경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MB 과목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뭐 객관식 같은 경우 패밀리 로도 보고 뭐 유언장, 윌도 보고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우리 대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대리관계,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회사, 그 다음에 파트너십 뭐 이런 부분들도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좀 낮아요. 좀 낮고 그 대신에 이 기본법, Constitution, Contract, Real Property, Evidence, Civil Procedur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많죠. 잠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Constitution 헌법이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헌법 공부하면서 그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몽테스키 삼권 분립에 대해서 뭐 행정부, 뭐 입법부, 사법부 나눠가지고 배우죠. 그거의 기본 정신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 헌법에서 나오죠. 그 행복추구권, 우리 뭐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배우죠. 행복추구권 어디서 나오죠? 미국 독립헌장에서 처음 나오죠. 미국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의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미국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헌법을 공부를 잘 했으면 미국 헌법을 공부하는데 별로 이렇게 그 조금 나중에 뭐 개별적인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이 거의 나와요. 대통령제. 그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정확하게 법대를 나오거나 로스쿨을 나오면 법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하고 연계만 잘한다라고 하면 개념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랙, 계약이죠. 컨트랙 계약인데 우리는 민법에서 계약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채권 강론 배우면 나오죠. 계약은 14개 전형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14개 전형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오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억셉션 파티가 있고 오퍼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인이라고 하죠.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법익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저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계약의 조건에 consideration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이 컨트랙 개념은 금방 따라잡아요. 왜냐면 우린 컨트랙 맨날 하고 살잖아요. 뭐 사는 것도 컨트랙이고 컴퓨터 사는 것도 컨트랙이고 자동차 활부로 사는 것도 컨트랙이에요. 자동차 활부로 사면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담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미국도 이거를 security transa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security transaction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 많이 달라요. 우리랑 아주 많이 다른 게 리얼 프로퍼티예요. 부동산법. 예를 들어서 부동산법이 많이 다른데 근데 우리는 왜 다르냐면 우리 아까 우리는 부동산 공신주의인가요? 공시주의인가요? 여러분 물권법 한번 배우죠. 뭐예요? 우리나라 물권법 부동산 공시주의예요. 우리는 왜 부동산 공시주의일까요? 부동산 등기하고 사실관계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뭐 전쟁을 겪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공시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등기가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런 히스토리가 좀 오래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랜잭션을 인벌브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대부분 인벌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신주의를 택해요. 근데 부동산 결국은 트랜잭션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요? 등기하죠. 그러니까 등기 이런 제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등기를 등기에 대해서 등기 자체에서 무슨 주의를 취할 것이냐 무슨 주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건 저희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런 것도 있고, 점유시효, 이런 것, 점유취득,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쓰는 그 텀하고 우리가 배웠던 그 텀하고만 잘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잘 서로 간에 커넥션을 해주는 강의가 없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한국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법 지식이 있어요. 미국법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려면 이걸 제대로 융합시켜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 그게 잘 안 돼서 조금 어렵다라는 거지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예요. 법적 지식과 법적 리갈 마인드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시험 패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에세이, 영타 연습이죠. 에세이, 영타 연습하셔야 돼요. 에세이 시험 볼 때 랩탑 가지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때 저희 때는 exam4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이 모든 자료를 액세스할 수 없게 딱 막아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타로 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영타로 칠 것이냐, 글로 쓸 것이냐. 스펠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글로 막 흐리면 이게 좀 나한테 그 시험관이 봤을 때 좀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 애들도 다 틀려요. 뭐 저지먼트 할 때 E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깨끗하게 써주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그러니까 랩탑을 쓰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해드리고요. 랩탑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 들면 종이 주죠. 그때부터 답안지 손으로 쓰시면 돼요. 시험은 그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2차 시험 볼 때 어떡하죠? 눈에 많이 붙이죠? 어떻게 요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눈에 붙이는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커브 돌린다 그랬잖아요. 커브. 그죠?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에세이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BA를 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어려운 시험은 다 어려워요. 우리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 애들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모르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고 포기할 거 과감히 포기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대신에 주관식은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우리 써서 답안지에 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지에 채워넣기만 해서 글자 수를 더 그러니까 흰 거와 까만 게 있는데 까만 걸 점점점 더 많이 쓰면 점수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래터지만 잘 잡으면 시험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뉴욕도 보고 버지니아도 보고 뭐 메릴랜드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MPT, 아까 엑셀 실무 연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에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세이 룰을 정확하게 알면 MPT 작성하고 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 체킹 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보통 IREG이라고 얘기를 해요. I는 이슈, 렉은 R은 룰, 그 다음에 A는 application, C는 conclusion. 그래서 IREG이라는 순서로 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 MPT나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케이스 딱 읽으면 사건 개요 봐서 이거 지금 이혼에 관한 거네. 그리고 유언장이 나왔네. 그런데 변호사가 또 나왔네. 변호사 잘못했네. 그러면 이제 룰을 쭉 보고 케이스 보면 무슨 케이스 나오거든요. 그럼 이슈 체킹했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룰 찾죠. 그럼 그거 어플리케이션에서 결론만 잘 도출하면서 내면 MPT도 거의 형식에 따른 문제니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준비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미국에는요 바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블이? 못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바브리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미국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료가 나와요. 문제집이나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공식 파트너로 바브리에서 이제 선임됐고요. 한국의 그런 구성 요건과 미국의 법에 있는 구성 요건을 제대로 잘 맞추고 잘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브리를 들으면서 이게 잘 이해도 안 가고 영어도 잘 안 들리고 했지만 제 경험 근거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테고 그러고 나서 또 한국 강의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한국 법하고 개념을 잘 맞춰서 이해를 더 빠르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